자, 첫 번째 이제 약수의 개수인데 정확하게는 양의 약수에 대한 겁니다. 양의 약수에 대한 거. 다루는 게 주로 이제 첫 번째가 양의 약수의 개수, 두 번째가 양의 약수의 총합, 세 번째가 양의 약수의 총곱,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갖다가 large n이라고 할 때 얘를 소인수 분해를 했다고 보시면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된 거니까 A, B, C는 서로 다른 소인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건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합니다. 이렇게 지수에다가 1씩. 근데 이 내용이 아예 처음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땡땡땡 A의 P제곱까지 곱하기 1 플러스 B 플러스 B 제곱 땡땡땡 B의 Q제곱까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R 플러스가 아니죠. 자, 1 플러스 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땡땡땡 C R 제곱까지. 그래서 우선은 뭐 이제 이따가 왜 되는지는 간단히 볼 텐데 우선은 약수의 총합은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를 기준으로 1부터 거기까지를 싹 다 더하는 거를 다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는. 자, 약수의 총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그 large n이라는 원래의 자연수가 약수의 개수 있습니다. P 더하기 1, Q 더하기 1, R 더하기 1이 있는데 요거의 절반만큼의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왜 되는지는 지금부터 간단히 보겠는데 솔직히 이제 왜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경우의 수의 어떤 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여기서 경우의 수에 맞는 취지 이제 출제 의도는 이거거든요. 솔직히 밑에 건 아니고 그랬을 때 좀 생각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의미고 솔직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증명 과정보다는 암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개수를 제일 잘 알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걸 좀 아시는데 참고로 이 총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 1에 가셔서 수열단원에 가면은 등비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등비수열에 가면은 다시 나오기 때문에 내신용으로 그래서 그때 가면 또 써줍니다. 근데 그때는 얘만 써주기 뭐하니까 얘 또 써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는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이라는 수가 있다고 쳐요. 8, 9, 72라는 수죠. 자, 얘의 약수를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찾냐? 원래 뭐 초딩 때는 약수, 72의 약수면은 1하고 72, 2하고 36 이렇게 찾았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이 이렇게 소인수분해해서 찾는 걸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2의 세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1, 2, 2제곱, 2세제곱 요렇게 약수가 나올 수 있겠고요. 3제곱에서 나올 수 있는 약수는 1, 3, 3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감이 좀 오죠? 무슨 감이 오냐? 지금 여기에서 양쪽 거를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지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결국에는 약수인데 결국 여기에서 뭐 중복되는 건 없기 때문에 왜? 서로 다른 소인수니까.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개수는 몇 개겠냐면 이쪽에 4개 생기고 이쪽에 3개 생기니까 4, 3, 12, 12개인데 이 4의 정체는 뭐냐면 이 3보다 하나 더 큰 거. 3의 정체는 이 2보다 하나 더 큰 거. 왜 하나가 더 커졌느냐? 지수가 3이면 3, 2, 1 참고로 나중에 보겠지만 1은
0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0부터라. 그래서 이 정도의 원리를 살짝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4 곱하기 3. 지수에다가 그래서 하나씩 더해서 곱한다. 이겁니다. 그럼 개수는 이해가 됐죠? 이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개수다. 이거고. 약수의 총 합이 왜 저렇게 되느냐? 이거는 여기 써보시면 1이고요. 여기는 2고 2제곱 2세제곱입니다. 여기는 1 곱하기 3이고요. 2 곱하기 3이고요. 2제곱 곱하기 3이고요. 2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자, 여기는 1 곱하기 3제곱이고 2 곱하기 3제곱이고 2제곱 곱하기 3제곱이고 2세제곱 곱하기 3제곱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12개를 더하시면 총합인데 그냥 더할 게 아니고 줄별로 더하시면 이 줄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세제곱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의 합은 역시나 3으로 분배를 하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세제곱 되겠고요. 세 번째 줄의 합은 3제곱으로 분배하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세제곱 되겠다. 자, 얘네 세 개를 갖다가 싹 더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얘를 요 괄호로 분배를 해주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세제곱 하고 여기서는 1, 그 다음 거는 3, 그 다음 거는 3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내가 가진 소인수 이 원래 만들었던 표에서 얘 싹 더하고 얘 싹 더한 거에 곱이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약수의 총합까지 봤어요. 어차피 고1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투에서 배우는 요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끼케야 물어봐봤자 요 지수가 큰 거를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수가 크든 작든 니네는 일일이 다 산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원 가셔서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시면 요거를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때 가면은 지수가 큰 게 나옵니다. 지금은 지수가 작은 거밖에 안 나올 겁니다. 나와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경우의 수에서의 핵심은 개수예요. 개수. 자, 마지막으로 총곱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총곱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초딩 때 방법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72의 약수를 써보면 이쪽에 써볼까요? 70의 약수가 1하고 72 있고요. 2하고 36 있고 뭐 3하고 24 4하고 18 6하고 12 뭐 이 정도로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러분이 지금 다 찾을 수 있겠다 이거죠. 맞나요? 다 찾은 게? 뭘 안 했죠? 8, 9, 72가 안 했죠? 네, 8, 9, 72. 자, 네, 다 찾을 수가 있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약수의 총 곱의 의미는 요렇게 다 찾아놓는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얘랑 곱하면 72잖아요. 곱하면 72죠. 곱하면 72고 다 72네요. 그럼 얘네를 갖다가 싹 다 곱할 거니까 72가 몇 번 나오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나와요. 6번. 6제곱 되겠죠. 이 6번의 정체는 뭐였냐? 내가 가진 약수의 개수의 얼만큼? 절반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절반만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총 곱까지 한번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다. 우리가 이제 1학기 때부터 처음부터 수업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1학기 때도 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생소하지는 않을 거고. 자, 여기까지 세 가지로 알아두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두시면 양의 약수의 개수에 대한 이제 요 개수에 대한 성질 측면인데요. 성질, 특징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이제 홀수계다. 세 개다. 그때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제곱수다 이거죠.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아, 이 소리는 소수 제곱이다 이거고요. 됐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고1 정도면 이제 이 정도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좀 수월하겠다. 1학기 내신 대비할 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과서 어딘가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항식에서 개수 조건을 준 건데 소수의 제곱이다, 홀수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네가 제곱수다. 뭐 약수가 3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오셨을 때 여러분이 걔네들의 조건을 구체화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체를.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에 대한 이 정도 지식은 이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고 밑에 해드렸던 증명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집을 방법과 집을 금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붙잡고 넘어갑시다. 자, 집을 방법과 집을 금액은 어떻게 다른 거냐? 집을 방법, 내가 돈을 내는 방법입니다. 집을 금액, 그 방법에 의해서 지불된 금액, 돈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금액 1,0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동전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00원짜리 10개 내도 돼요. 500원짜리 2개 내도 되고 1,000원짜리 1개 내도 되고 500원짜리 1개 내고 100원짜리 5개 내도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의 금액에 대해서 방법의 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가지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불 방법의 가지수가 적어도 지불 금액의 가지수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쵸? 적어도 많으면 얘가 많았지 얘가 많지는 않겠죠. 방법의 수가. 그죠?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불 방법을 구하는 공식, 공식이라기보다도 구하는 방법은 이미 어렵지 않게 이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불 방법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가진 돈에 낼 수 있는 선택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0원짜리가 2개 있다.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선택권은 3가지입니다. 2개, 1개, 빵개. 뭐 빵개 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이따가 나중에 마지막에 좀 조정을 할 거고. 자, 2가지 경우를 좀 나눠 생각을 해볼게요.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을 볼 텐데 요 가지수를 볼 건데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하나랑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상황으로 좀 나누어서 보겠는데 자, 너무 빛나는데? 자, 그래서 100원짜리 3개 있고요. 500원짜리 하나 있고 1,000원짜리 2개 있는 상황하고요. 100원짜리 3개 있고요. 500원짜리 3개 있고요. 1,000원짜리 2개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긴 선은 잘 그릴 자신이 없으니까 첨단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불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100원짜리가 왼쪽에는 지금 3개, 하나, 2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100원짜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3 더하기 1입니다. 4가지죠. 안 내는 것까지 잠깐 포함하면 잠깐.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냐면 1 더하기 1이죠. 져서 나올 수 있는 건 2 더하기 1이에요. 그죠?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얘도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면 빵원이니까 문제에 줘요. 빵원은 지불한 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줘요. 그래서 1을 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요게 지불 방법의 공식 아닌 공식. 이거 뭐 외워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자, 당연한 겁니다. 자, 오른쪽 상황을 볼까요? 자, 오른쪽 상황에서 지불 방법은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3개 있으니까 3 더하기 1이고요. 3개 있으니까 3 더하기 1이고요. 2개 있으니까 2 더하기 1입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안 내는 거는 제외해야 되니까 얘도 1 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결국에 지불 방법을 구하는 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화폐의 종류를 보시고 그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안 내는 1의 경우를 빼시면 된다. 단순하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그러면은 금액입니다. 금액을 구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따로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관계는 적어도 방법이 크거나 같다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은 클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다는 건데 클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다는 건데 언제 크고 언제 같냐 이거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금액하고 방법과 금액의 수가 같으면요. 당연히 금액의 수를 물어봐도 여러분은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가 같고 언제가 다르냐 이건데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순간이 뭐냐면은 결정하는 이제 경계가 언제 같고 언제 크고 언제 같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작은 화폐 단위로 큰 화폐 단위를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만들 수 있냐 없냐. 자, 내가 세팅한 걸로 보시면요. 자, 이 상황은 작은 화폐 단위로 큰 화폐 단위를 만들 수가 있냐? 못 만들어요. 3개밖에 없죠. 작은 화폐 단위로 큰 화폐 단위를 만들 수 있냐? 못 만들어요. 하나밖에 없죠. 자, 얘는 작은 화폐 단위로 큰 화폐 단위. 여기는 못 만들어. 근데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2개. 이 상황에서 500원짜리가 3개니까 500원짜리 작은 화폐 단위로 큰 화폐 단위인 1000원을 만들 수가 있죠. 맞습니까? 3개라서.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얘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얘는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 경계는 뭐냐? 그 차이점은 얘는 1000원을 낸다고 치면 오른쪽은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때는 1000원을 낸다고 하면은 500원짜리 2개를 내도 되지만 1000원짜리 하나를 내도 됩니다. 방법이 2개가 나오죠. 금액은 하나인데. 근데 왼쪽에서는 하나의 금액에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대응이 안 되죠. 어떤 금액을 보더라도 그 금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만들 수 없으면 만들 수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같은 거죠. 그리고 만들 수 있으면 지불 금액하고 지불 방법은 다른 게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불 금액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똑같이 구하면 된다 이거죠. 지불 금액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가는
지불 방법을 그냥 구해도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지불 방법을 구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하나의 금액에 하나의 방법으로 대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불 방법을 구하면 안 되겠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지불 금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때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 오른쪽의 상황을 갖다가 왼쪽의 상황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쪽처럼 작은 화폐 단위로 큰 화폐 단위를 만들 수 있어서 어떤 방법의 중복이 생길 때 반대로 만들 수 없게끔 조작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때는 어떻게 조작을 하면 되냐면 만들 수 있었던 걸 갖다가 반대로 이제 큰 화폐 단위를 갖다가 작은 화폐 단위로 쉽게 말하면 동전 바꾸기 하면 돼요. 바꿔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만들어졌던 그 큰 화폐 단위를 작은 화폐 단위로. 무슨 말이냐? 지금 1,000원짜리가 2개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500원짜리 몇 개로 보면 된다? 4개로 바꿔놓으면 된다 이겁니다. 찢어서. 그러면 내가 가진 초기 세팅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시게 되면은 100원짜리가 3개였던 거고 500원짜리가 원래 3개에다가 여기서 바꾼 거 4개가 추가가 돼서 몇 개다? 7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으면 작은 화폐 단위로 큰 화폐 단위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아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불 금액. 자, 나는 지불 금액을 구하고 싶었는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없어서 변형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지불 방법을 구해도 그게 지불 금액하고 같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의 지불 방법을 구하면 3 더하기 1에다가 7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하나를 빼시면 이게 방법의 수인데 이게 곧 금액의 수가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화폐, 큰 화폐 뭐 이게 뭔 소리냐. 중2 애들은 조금 뭐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긴 한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대단한 내용의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몰랐던 분들은 이런 것만 좀 잘 구분하시고 풀이법만 좀 잘 익혀나가시면은 내신 빈출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워낙에 좀 뻔한 문제라 잘 안 내기도 해요. 왜냐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신은 문항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의 수 쪽에서 이거 말고 낼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뻔해서 오히려 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맞히라고 던져주는 문제예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경우의 수의 어떤 기본 예제가 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보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문제는 우선은 자기가 가진 게 작은 화폐로 큰 화폐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수 없으면 그러면 뭐 방법을 묻든 금액을 묻든 어차피 하나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만들 수 있으면 방법은 방법대로 구하시되 금액은 방법으로 구하면 안 되니까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바꾼 다음에 방법을 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 잠깐 계산을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 나오냐면요. 4, 4, 16, 48, 47 나오거든요. 참고로 얘는 얼마 나오냐면요. 4, 8에 32, 31 나오고요. 보다시피 당연히 확 줄죠. 그만큼 방법에서 중복되는 게 많았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이 이제 다루게 되는 게 색칠하기. 뭐 몇 가지 색을 갖다가 뭐 중복해서 써도 됩니다. 기본 세팅이
색깔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고요. 뭐 일부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일부만 사용해도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인접한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인접한 영역은 구분할 수 있게끔 칠한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뭐 간혹 가다가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변형되면 내가 가진 색깔을 뭐 다 쓴다고 나온다든가 그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인 색칠하기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으냐, 아마 이제 중학교 때도 유형을 좀 보시긴 했을 텐데,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요. 뭐 A 영역, B, C, D, E. 여기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5개 영역을 갖다가 5가지 색으로 갖다가 전체나 또는 일부를 사용을 하고요. 중복해서 사용해도 상관없고, 대신 인접한 영역은 색깔이 구분되게끔 칠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칠하느냐. 자, 첫 번째로 주로 하라고 하는 게 색칠할 순서를 정하라고 합니다. 색칠할 순서를 정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색칠할 거냐 이건데, 이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편리한 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밑에 그림 같은 경우 색칠한다고 하면은 주로 어떻게 색을 칠하냐면 그 순서가 일반적으로 A, B, C, D, E 영역의 순서대로 칠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안 칠하고 A, C, E, B, D 이렇게 칠해도 답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칠했을 때 답이 나오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실수할 거리가 적지만 아까처럼 마구잡이로 막 잡아서 돌리다 보면은 실수할 구멍이 좀 많아진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실 때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으냐면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알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데가 좀 많은 게 A니까 A를 기준으로 나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칠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로는 여러분이 각각의 영역에다가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를 판단을 하신 다음에 고배 법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각각의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를 판단했을 때 한 영역에 칠하는 색에 다음 영역에 칠하는 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5가지 색깔을 갖다가 내가 그냥 편의상 스몰 a, b, c, d, e라고 할게요. 자, 그럼 라지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냐면 5가지입니다. 그죠? 자, 칠해요. A 칠했다고 할게요. 자, B에다가 칠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냐? A랑 인접했으니까 A 빼고 4개입니다. 칠해요. B 칠했다고 할게요. 자, 그때 예를 들어 C인데, 그러면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건 몇 개냐? A, B 인접했죠. 3개입니다. 그래서 D 칠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D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D 인접했으니까 3개예요. B 칠했다고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역은 A, B가 인접해 있으니까 A, B 빼고 3개입니다. 그래서 뭐 C 칠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이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한 소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여기 D 영역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D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 D를 빼고 B, C, E잖아요. 근데 여기에 B를 칠했을 때 그 다음이 현재 3가지 색이었는데, 여기에 C를 칠하면은 그 다음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달라지냐? 아니죠. 3가지죠.
여기에다가 2를 칠해도 어차피 그 다음 영역은 세 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다른 예를 하나 보겠지만 종종 어떤 영역에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그 색깔들을 각각 칠해 봤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다음 영역에 칠하는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더라. 그러면 그럴 때는 곱의 법칙을 그냥 돌려버리시면 안 된다.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우선은 순서 정하셔가지고 인접한 영역 많은 데부터 한쪽 방향으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순서대로 각각의 영역에 가지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색칠하고, 다시 가지수를 쓰시고, 또 색칠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른 예를 하나 보면은,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개의 영역을 4색으로 갖다가 칠할 건데 마찬가지로 중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접한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끔 칠하면 됩니다. 일부분을 써도 상관없고 그때 가지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똑같이 배운 대로 인접한 데가 제일 많은 게 누구냐? A, B, C, D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잡아요. A부터. 한쪽 방향으로 돌려요. A, B, C, D 칠한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색을 칠할 건데 4색을 갖다가 스몰 A, B, C, D라고 해서 자,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몰 A를 칠했어요. 자, B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A 빼고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B를 칠했습니다. 자, C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B 빼고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를 칠했어요. 그러면 D 영역은 A, C랑 인접했으니까 몇 가지냐? 2가지다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곱해서.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떤 학생은 자,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냐? 4가지다. A 칠했어요. B 영역에 3가지다. B 칠했어요. C 영역에 B 빼고 3가지다. A를 칠했어요. 그랬더니 D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다? A 빼고 3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C 영역에 똑같은 3가지가 가능은 한데 이 3가지의 색깔 중에 실제 누구를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영역인 D의 색칠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 그럼 이러면 곱의 법칙을 그냥 쓰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그냥 분류를 하셔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에다가 칠했습니다. 4, 3까지 칠했어요. A, B까지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문제잖아요. 그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건 B 빼고 뭐예요? A, C, D 칠할 수 있죠. 직접 분류하시는 거라고요. A 칠하면 D에 몇 개 칠할 수 있어요? 3개. C 칠하면 D에 몇 개? 2개. D 칠하면 2개. 이렇게 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의 법칙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7.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 84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문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와도 심화거든요. 근데 고1 때 나와도 심화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거고. 학생들이 주로 이거를 배웠을 때 제일 많이 좀 그나마 고민을 많이 해보는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도대체 언제 분류를 해야 되고 언제 그냥 곱해서 써도 되냐 이건데 그 기준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색을 갖다가 칠해 놨을 때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영역의 가지수가 달라지면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건데 말이 쉽지. 그럼 매번 그 짓을 해야 됩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분류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거는 이제 생겨먹은 그림의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겨먹은 그림의 형태를. 지금처럼 주로 이렇게 어떤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칠했을 때 결국에는 그림의 형태를 봤을 때 얘랑 같을 때랑 얘랑 색깔이 달랐을 때가 여기에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좀 확실히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솔직히 5개 영역, 6개 영역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문제는 더 어려워져요.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얘는 참고로 A, B, C, D가 영역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돌려도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확통 가시면은 돌려서 같아지는 거. 다시 말하면 여기가 정사각형이 되고 영역에 이름이 없으면 그럼 얘는 돌렸을 때 같아지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정말로 그냥 일일이 다 분류하셔야 됩니다. 분류는 뭐냐면은 4색으로 칠할 때, 3색으로 칠할 때, 2색으로 칠할 때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고1 땐 그건 안 내는 게 맞습니다. 원순열이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서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 색깔의 개수를 증가시켜 볼 거예요. 영역은 한 4개만 가겠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시면. 자, 색칠하기 문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가 교란순열인데요. 자, 한꺼번에 보고 문제 좀 풀어보세요. 자, 교란순열. 아직 순열도 안 배웠는데 이걸 왜 배웁니까? 이건데. 자, 어차피 교란순열, 다른 말로 완전순열이라고 하거든요. 교과에서 안 씁니다, 용어를. 교과에서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암묵적으로, 문제 유형적으로 그냥, 알아듣고자 그냥 가르치는 거고, 뭐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내신에는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름을 안 배울 뿐이지. 자, 교란순열, 완전순열은 뭐냐면은 우선 순열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다음 단원인데 순열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열하는 거거든요. 나열. 단순히 생각하면 좀 이따 정확히 배우겠지만 나열하는 건데 이 교란순열, 완전순열은 뭐냐면은 자기 자리에 자신이 오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자리에 자기가 오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 무슨 말이냐? 자, 3개짜리 교란을 좀 보면은요. A, B, C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A, B, C를 나열할 건데 A 자리에 A가 안 오고 B 자리에 B가 안 오고 C 자리에 C가 안 오게끔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느냐 해보면 자,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B 아니면 C거든요. 자, A에 B가 왔으면 남은 게 A, C거든요. A, C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CA밖에 없습니다. 자, C가 오면 남은 게 A, B예요. 나열할 수 있는 거 A, B밖에 없어요.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놈을 갖다가 교란순열하시면 2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4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쪽에다 해보면은 자, A, B, C, D 4개짜리 교란을 해보겠습니다.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우선 B예요. 자, 여기에 B가 오면은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A 아니면 C 아니면 D죠. 여기에 B가 오면은 여기는 A 아니면 C 아니면 D입니다. 자, 여기에 A가 오면 남은 거 CD. 자, CD를 나열할 수 있는 거 DC밖에 없고요. C가 오면은 BC니까 남은 거 AD. DA밖에 없고요. D가 오면은 남은 거 AC. 그러면은 AC 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C를 넣게 되면은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A, D밖에 없네요. 맞아요? 자, 그때 여기에 A가 오면 B 자리에 A가 오면 남은 게 BD니까 나열할 수 있는 거는 DB 요렇게 한 가지고
자, 여기에 D가 오면 남은 거 A, B죠. A, B를 C, D에다가 나열할 수 있는 거는 A, B 되고 B, A 되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A 자리에 D가 와요. A 자리에 D가 오면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A 아니면 C죠. A가 오면 남은 게 BC니까 여기 BC. C가 오면 AB니까 AB, B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다? 9가지입니다. 자, 원소 3개짜리를 교란순열하면 2가지 방법이고요. 원소 4개짜리 교란하면 9가지입니다. 워낙에 원소 2개짜리는 너무 개수가 적어서 특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원소가 지금 4개짜리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잘 봐요. A 자리에 B가 올 때랑 A 자리에 CD가 올 때랑이 다르죠. 맞습니까? A 자리에 B가 올 때는 B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A냐 CD냐 이렇게 3가지로 나뉘지만 A 자리에 B가 아닌 C나 D가 오게 되면 이쪽에는 AD, AC 2가지씩밖에 못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갈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수는 여러분이 따지실 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냥 일일이 표를 그려서 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고쟁이 정도나 가서 한번 이제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여러분이 아마 들으면 별로 반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자, 9가지인데 요거까지는 좀 개인적으로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소 2개짜리 교란, 원소 3개짜리 교란 2가지고요. 원소 4개짜리 교란 9가지고요. 원소 5개짜리 교란하면 참고로 5개짜리는 44입니다. 44. 참고로 원소 2개짜리 교란은 뭐겠어요? 2개짜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소가 2개짜리면 몇 가지 나오겠어요? 안 썼지만 원소 2개짜리 교란하는 거 몇 가지겠어요? 1가지겠죠? 원소 3개짜리 교란하면 지금 보다시피 2가지죠? 원소 4개짜리 교란하면 보다시피 9가지죠? 원소 5개짜리 교란하면 보다시피 44가지죠. 보다시피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갑니다. 혹시 여기서 규칙을 발견하면 규칙의 대가거든? 자, 여기서 뭔가 좀 규칙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설마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나름의 이제 규칙 아닌 규칙은, 내가 예를 들어 4개짜리 4번째 거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앞에 거 2개를 더하고요. 얘보다 하나 작은 걸 곱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9야. 그럼 얘 한번 확인해보면 5개짜리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거 2개 더하면 얼마예요? 11이죠. 그 다음에 얘보다 하나 작은 거 곱하면 44죠. 그럼 막말로 6개짜리는 죽었다 깨도 안 나옵니다. 정말. 정말 안 나오는데 6개짜리면 앞에 거 2개 더하면은 53이죠. 거기다가 5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왜 그게 되는지, 왜 그런 관계식이 나왔는지를 해석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얘를 다르게 구하는 방법인 건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수원 가셔서 점화식이라는 거를 배우시게 되면은 그거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 방금 알려드린 그 정도의 규칙만 알고 있어도 솔직히 교란순열은 많이 아는 겁니다. 자, 교란순열은 어쨌든 한 요 정도까지는 2개는 외워두시면 굉장히 좀 유용하고요. 교란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요.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표적으로 이제 파티 문제가 있어요. 파티를 할 때 선물을 각자 갖고 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선물을 교환하는데 자기 선물은 자기가 받지 않도록 교환하는 방법의 수. 그게 교란순열이죠. 그 다음에 시험지 채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생들이 몇 명의 학생, 5명의 학생이 시험지를 갖다가 채점을 할 건데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지 않도록 나누어 갖는 방법. 교란순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접 문제 같은 게 있어요. 면접 문제. 뭐냐면은 그 뭐 면접장에 의자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제 A, B, C, D, E 각각의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고 자기 이름이 적힌 의자에는 자기가 앉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면접 문제. 다 교란이죠. 지금 이야기 해드린 게. 맞습니까? 그런 데서 약간 변형되면 이런 거예요. 자, 면접장이에요. 5개 의자가 있어요. A, B, C, D, E. 그 중에서 A 의자에는 A가 앉고 나머지 의자에는 자기 이름에 자기가 적히지 않은 의자를 앉는다. 뭐래요? 아무튼 자, 그러니까 그 교란으로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표 주제 보시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라고 정리해드린 게 뭐예요? 다시 보시면은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지불금액, 지불방법, 지불방법, 지불금액, 그 다음에 색칠하기, 그 다음에 교란, 완전순열까지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겁니다.